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조정위원인 강준하 홍익대 법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무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이 정부와 론스타 국제 분쟁이 드디어 결론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예, 보통 통상적으로 그 분쟁이 한 44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번 사건은 소송 가액이 굉장히 크고 네. 관련 법적인 쟁점이 굉장히 복잡해서 또 이해관계자들의 그 입장이 굉장히 상반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는 그 의장 중재인이 중간에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중재인이 왔는데 쟁점을 파악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우여곡절이 좀 많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제기한 건데 ISDS가 구체적으로 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ISDS는 말 그대로 투자자 그리고 국가 간의 분쟁 해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외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데 그 정부의 조치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경우에 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네. 보통 BIT나 FTA에 이 ISDS 제도가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00여 개 정도 BIT와 FTA에 이 ISDS 제도가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걸면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대가 예, 걸게 예. 되면은.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게 뭐 판사 같은 분들이 좀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민간인들이 이제 또 특히 보수를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건 보통 법원과는 다르게 이 사건이 열리면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그 사건을 담당하는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고 사건이 끝나면 중재 판정부가 해체되는 뭐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재인은 그 해당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들을 이제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이 사건에 집중하다 보면 본인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생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보수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뭐 판사들이 이제 어떤 재판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하면은 뭔가 되게 이제 좀 법리에 맞춰서 탁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민간인들이 하다 보면은 약간 치우친다든가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재 판정부를 보통 3명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3명을 조금 그 다양한 견해와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그게 이제 홀수기 때문에 의견이 갈릴 경우에는 이제 그 의장 중재인이 판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론스타의 ISDS 사건 중재 판정부가 익시드 산하에 있는 건데 익시드 조정위원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교수님. 예. 그 익시드라고 하는 거는 월드뱅크 산하의 그 국제 분쟁 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 ISDS 투자자 분쟁 그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그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익시드에서 그 관련된 절차 진행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어떤 뭐 역할을 하십니까? 조정위원으로서? 그 익시드에는 중재 절차가 있고 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건에 따라서 그게 중재가 될 수도 있고 조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각 국가마다 우리나라는 한 6명 정도가 그 3명이 조정위원, 3명이 이제 중재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당사자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 또 객관적인 공정한지를 보고 이제 선택을 하면 그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명부에 해당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이번 이 ISDS 과정이 10년인데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비판도 하고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이 소송 가액도 크고 워낙 법률적인 쟁점을 다투는 좀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그렇게 비공개로 진행된 것 같고요. 이걸 또 공개로 하는 경우에는 또 여론에 휩쓸릴 그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비공개로 진행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단이 어렵겠습니다만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부분은 아마 이 점수를 하시는 분이나 예지력이 있는 분들의 영역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사실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 네.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놓고 아마 대응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좋은 건 아마 우리가 이겨서 배상을 안 하는 거고 나쁜 시나리오는 이제 그쪽의 의견이 다 받아들여져 가지고 배상액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두루두루 살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실 때도 지금 배상가액이 너무 굉장히 좀 크다고 하셨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크다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도하게 크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한 쪽에서는 네. 내가 당신이 잘못한 그 부당한 조치로 인해서 이런 손해 다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장하는 액수고요. 그 6조 원은 론스타의 주장이고 그 6조 원이 그 판정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는 수치고 상당 부분 감액이 될 겁니다. 설사 우리가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엔 한 1조 원 남짓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라 하면 뭘까요? 결국에는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네. 비싼 값에 팔 수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의 그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 절차를 지연시켜서 제값을 못 팔고 제가 못 받고 헐값에 팔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개입, 그 지연 행위가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정부의 조치가 과거 그 사건이 진행될 때 그 외환카드 주가 조작 예. 사건이 있었거든요. 형사 재판이.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지켜봐야지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게 심사 기간이라고 하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고 설사 그 심사 기간을 감안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크게 넘지는 않았다. 그 절차 보완 기일 같은 거를 빼면 그렇게 넘은 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 론스타가 당시 외환은행을 되팔아서 남긴 차액만 이 4조 원대인데 그 당시에도 4조 원대가 너무 과도하다 이런 비판이 많았거든요. 먹튀 얘기 있었잖아요. 그 이제 론스타가 먹튀의 대명사죠. 대명사에서 그 이제 이게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니까 환율에 따라서 좀 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론스타가 제기한 그 소송 가액은 47억 달러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환율에 따라서 5조 원이 됐다, 6조 원이 됐다 하는 건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론스타가 여러 가지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 정도를 만든 겁니다. 그 내용 중에는 심지어 론스타가 승소할 경우에 세금을 내야지 되는데 그 세금까지 거기에 포함시켰거든요. 그래서 좀 터무니없는 계산법이죠. 그래서 네. 그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패소를 한다면 6조 원을 물어줘야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조 원은 부풀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1조 원 안팎. 상당 부분 감액이 돼서 한 1조 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패했을 때 얘기고 쟁점에 따라서는 더 감액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우리나라가 다행이죠. 승소하는 거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궁금한 게 결국에 1조 원대로 정도로 책정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를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경우에 결국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걸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국가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국가의 잘못된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그거를 우리가 물어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소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국민적 여론은 당시 책임자를 뭐 처벌하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건 가능합니까?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200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거는 2012년, 10년 전이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고 지금 담당자도 바뀌고 또 정부도 여러 번 바뀌고 해서 물론 그 만약에 이제 결과가 우리나라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네. 그 의사 결정을 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논란을 피해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ISDS가 단심제라고 해서 그러면 판결이 딱 나오면 뭐 불복 절차나 이런 건 없는 겁니까? 그 ISDS는 사실 단심이기 때문에
빨리 끝난다. 이번 사건 좀 예외적으로 네. 굉장히 오래 네. 걸렸지만 그걸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단점은 불복해서 상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다만 이 익시드 의 경우에는 취소 절차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이제 취소 그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5가지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좀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이면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판정문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좀 분석을 해봐야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취소 신청을 하게 되면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좀 확률이 좀 높나요? 아니면은 그 최근에는 이 취소를 신청하는 네. 그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한번 다퉈볼 여지는 있고요. 다만 이 취소 절차의 명암이라고 할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면 부정적인 측면은 이게 이제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손해배상에 대한 지연 이자가 붙는 거죠. 이자가 붙어서 네네. 배상 금액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떠안고서 이거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판정 결과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에 공개가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하 홍익대 법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